오늘이 넷째 날이죠? 예. 넷째 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질문 나온 것 중에 답 안 하고 지나간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오늘 강의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에테르 개념에 대해서 에테르를 생명력이라고 한다든가 기라고 한다든가 라고 하는 거가 좀 너무 편차가 크지 않냐. 생명력이라는 용어, 기라는 용어, 이거 사이에 의미의 차가 큰 거 아니냐. 좀 에테르를 상세하게 규정해 줄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일반적으로는 참 답하기 많은 부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 곤란한가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를 얻으려면 누구든지 최종적으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사전을 보게 됩니다. 사전, 국어사전을 보든지 한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옥편을 보든지. 그래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과 설명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만 문제가 아니고 언어에 대한 학문적인 정리 자체가 굉장히 근대에 들어오면서 전통과 깊은 심각한 단절을 겪는 과정에서 사전이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와 설명이 믿을만하지 못한 경우 혹은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기초 개념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좀 강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사전에도 만약에 잘못 정의되거나 설명되어 있다면 그걸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한문과 관련해서는, 한자와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사전도 자기 설명의 근거를 찾을 때 옥편 같은 곳에서 자기 설명의 근거를 찾을 때 보다 원형적이고 보다 기원적인 거 속에서, 고전적인 거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주 경전이나 고전에서 어떤 쓰임새로 그 글자가 사용됐는가에서부터 다시 유추해 내려오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이제 부수를 가지고 보통 부수를 이해하고 부수의 조합으로 표의 문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수의 기원이 되는 설문해자 같은 것들을 옥편에서도 옥편의 근거는 설문해자에서 다시 찾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보통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설문해자 같은 것도 실제로는 한자가 만들어진 역사에 비해서 보면 훨씬 나중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한계가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기에 대한 얘기로 돌아왔어요. 기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한나라 때 대부분 정리된 거기 때문에 한자라고 합니다. 근데 한나라는 아다시피 2000년 전이죠. 근데 한자가 쓰인 역사는 최소한 5000년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부터도 설문해자가 등장하기 전부터도 한자는 이미 어떤 언중의 문자로 여기저기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후대 정리가 설문해자인 거지, 설문해자를 기원으로 보고 또 한자를 해석하는 것도 그게 꼭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자 중에서도 기초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그 기초 개념이 처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어떤 원형적인 근거로 두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기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따져보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한자에서 기라고 하는 용어의 용법이 자리 잡은 거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황제내경은 사실은 언제 저작되는지 알 수 없어요. 많은 옛날 책들이 그러하듯이 저장연대라든가 집필자라든가 이런 게
뭐 미상인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언제일 것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추정에 불과한 거지 확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황제내경은 적어도 25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한의학의 일종의 기원적인 경전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기라고 하는 개념이 정의될 때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가 하면 기 이전에 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과 함께 기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세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관습적으로. 이 기 더하기 운인 거죠. 그러면 그 황제내경에 따르면 운과 기는 운은 5가지 종류가 있고 기는 6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 5가지는 뭐냐? 오행성입니다. 오행성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화토금수, 별들의 작용이죠. 그럼 6가지의 기운은 뭐냐? 기는 뭐냐라고 하면 풍, 한, 서, 습, 조, 화라고 하는 기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 한마디로 하늘에 천문의 변화가 생겨나서 그 천문의 변화가 지구에 영향을 줬을 때 지구에서는 음양과 삼재의 함수관계, 곱하기 관계로 기운이 발동을 해서 2 곱하기 3, 음양은 2고, 그죠? 음양은 2고, 삼재는 천진, 삼재잖아요. 근데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제 성수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6개의 기운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6개의 기운이 오운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운육기라고 합니다. 그럼 동양에서 동양 천문학을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 게 천간지지죠. 근데 아다시피 우리는 10천간과 12지지를 쓰고 있죠. 10천간이라고 하는 게 가벌명정 무기경신인계라고 하는 이게 5행성을 음양으로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달로 쪼개놓은 거. 이게 역시 6기를 음양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성의 이동, 행성에 관찰되는 행성들의 이동, 그리고 그 이동이 일으키는 환경변화를 지구가 받아서 토양을 비롯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대지의 변화로 나타날 때 이걸 육기라고 합니다.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라고 하는 건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라고 하잖아요. 기후라고 할 때 그 기가 그 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는 사실상 천문의 영향을 받은 지구 대지의 변화. 이 변화하고 있는 어떤 뭐라고 규정하기 힘들고 어떤 형상을 가진 걸로 나타내기 힘들고 늘 계속 움직이고 있고 유동하고 있고 작용력은 있지만 비가시적이고 형상화할 수 없고 이런 힘을 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그냥 사계절의 기운입니다. 기란 무엇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어떤 우리가 기후라고 부르는 그 기운을 기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뭐 12개로 나눌 수도 있고 매달의 기운이 다르니까요. 기가 다르니까요. 실제적인 대지의 어떤 그 상태가 달라지니까 매달 달라지죠. 실은 미시적으로 쪼개면 날마다도 달라지는 거고 시간마다도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미시적으로 쪼개가지고 별로 사용할 만한 문명의 성격이 아니었죠. 농경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동식물을 키우는 리듬이 중요한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인간들의 생활 양식을 꾸려나갔던 거기 때문에 뭐 날 단위로 변화되는 기의 변화 뭐 이런 것까지는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의미 있는 거로 자른 게 24절기인 거죠. 24절기는 보름 단위로 자른 거잖아요. 한 달이라고 하는 거는 30일 단위로 자른 거고 그 정도의 변화가 농경사회에서는 유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2달의 기본인데 12달의 자축인묘 진서오미는 실제로는 6기의 음양을 갈라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걸 조금 더 큰 단위로 묶으면 사계절의 기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과 대천사에서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뭐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미카엘 하는 그 대천사들 그 대천사로 은유된 그 힘들이 바로 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를 다시 다른 개념으로 연결시켜내면
사상의 개념이 되든지 아니면 사구성체의 개념이 되든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다. 그럼 그런 의미로 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기라고 하는 것은 인지학 용어 중에서 기와 가장 가까운 용어를 찾아보자면 그거는 에테르가 아니고 스피릿 자체입니다. 스피릿. 대참사들은 다 스피릿이잖아요. 그럼 스피릿이 뭐냐? 우주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들을 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사구성체가 다 스피릿이에요. 물체도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의 응집된 형태가 물체인 거죠. 이 스피릿이 조금 더 발출력을 가지고 튀어나온 게 에테르인 거고, 이 스피릿이 가장 분산적인 상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게 아스트랄인 거고, 다시 이 스피릿이 재종합으로 묶여 수렴되어 들어오는 게 자아체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사실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설명하자면, 원형적인 양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형적인 양극성이 있다. 빛과 어둠, 이게 양극성이듯이. 그럼 원형적인 양극성을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하죠. 음양이라고 하는데 음 중에 가장 음적인 거는 수라고 하죠. 수. 그 양 중에 극양적인 거를 화라고 하죠. 그럼 화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가장 번져 있는 상태예요. 가장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화라고 합니다. 화는 뭔가를 위로 떠올리면서 분산시키는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의 힘이 수가 되는 거지. 그럼 수는 가장 똘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인 거죠. 예. 동양에서 지금 목화금수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수예요. 이게 화입니다. 그러면 운동의 방향성이 있고 과정이 있을 텐데, 방향성은 일단 사계절은 이거는 이제 지도를 갖다 놓고 이제 방위를 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항상 부찰지도를 쓰니까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우회전하게끔.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이 응축된 상태에서 분산된 상태로 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분산된 상태에서 응축된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을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수렴되고 있는 과정을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설명입니다. 양극성을 놓고 순환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과정은 목, 수렴되는 과정은 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화금수입니다. 목화금수고, 이 목화금수가 운행되는 구간에 어떤 전환의 과도기적인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와 목이 섞인 상태, 목과 화가 섞인 상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과도기적인 상태. 하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싱귤러리티 특이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토라고 하는 겁니다. 토. 그게 토인데, 이 토는 사방에다가 4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배치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어서 어떤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행입니다. 이게 오행입니다. 그럼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오행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 저기 우주에서 별들이 돌아다니는 걸 직접 느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느낍니까? 그건 감각을 넘어 있는 문제죠. 우리의 감각과 관찰을 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오행의 움직임은. 오행의 움직임은 관찰도 안 되고 감지도 안 됩니다. 따라서 추론의 영역이다. 추론의 영역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기부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거, 느낄 수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우주의 움직임, 그걸 운이라고 해요. 그 다음 드디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기가 되는 거예요. 자, 큰 범위의 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범위의 기들의 작용으로 어떤 사물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아서 모양을 갖추지는 않았는데, 어슴푸레하게 어떤 특정 물질로 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정도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지만 유형화할 수가 없다. 이 상태를 개념으로 표현하면 상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관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형상이나 물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형입니다. 형이라고 하는 건 드디어 모양을 갖춘 거예요. 이게 옆에 달려있는 이 부수가 털모자거든요. 예, 트럭이거든요. 트럭. 그래서 드디어 미세한 모양이 나왔다. 이게 형입니다. 그러니까 상과 형은 사실은 반대말이에요. 상은 비가시적인 상태고 형은 가시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전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한 게, 제가 지금 금방 상은 비가시고 형은 가시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사전에는 이 구별이 없어요. 옥편에는. 그럼 어디에 이 구별이 나오냐? 황제내경에는 이 구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사전 보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한자들은 애초에 이게 어디서부터 쓰였는가를 쫓아서 이해를 해야지, 예, 근대에 정리된 옥편, 이 문제가 심각하다. 옥편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폭력적이고 단절적인 근대화를 겪었나. 우리 전통은 수천 년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대는 불과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쓴 기록을 못 읽잖아요. 전통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야. 문화 전통이. 예. 우리는 조선시대의 문화적 유산들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어떤 장벽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역사맹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어느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게다가 1968년도에 한글 전용화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교과서는 한자를 쓰면 큰일 난다는 듯이 교과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자도 한자가 안 들어가는 걸 지향하고 있어요.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번역어냐라고 하는 것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모든 학술 개념은 한자다. 한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학술 개념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몰라. 이런 번역 용어가 엉망진창이 되게 돼버립니다. 영과 호는 분명히 다른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혼을 묶어서 소울이라고 한다. 영은 소울 아닙니다. 영어에다 보자면 영이 스피릿입니다. 혼이 소울입니다. 그래서 몸혼영이라고 하는 구별이 차라리 맞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에 대한 어떤 정신이라고 우리는 묶어서 쓰지만 정과 신은 다른 작용이에요. 정은 뭉치는 작용이고 신은 뻗어나가는 작용입니다. 예. 발전이라고 우리는 그냥 묶어서 말하지만 발은 튀어오르는 작용이고 저는 튀어오르는 게 멈추고 옆으로 수평으로 펼쳐지는 작용이에요. 수직과 수평이라고 하는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의식하면서 언어를 쓰지 않죠. 네. 의식하면서 언어를 안 쓰는데 때로 학술적인 어떤 용어 문제에 걸렸을 때에는 이걸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일상 언어에서야 뭐 그걸 다 구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겠죠. 근데 어떤 학문적인 내용을 탐구하거나 조사할 때는 할 수 없이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그 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에테르네 아스트랄이라는 이 사구성체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동양에서 그와 가장 의미상 가까운 어떤 인식 틀을 찾자 그러면 사상 개념인 거죠. 사구성체는 동양의 사상하고 내용적인,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성질을 설명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테르 아스트랄 이런 말을 뭐로 번역할 거냐. 가장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목성, 화성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기운, 화기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금기가 있거든요. 음양오행 용어 쓰면 학교에서 대출. 실제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도 정말 인류의 보고인 훈민정음조차도 왜 국어학자들이 그토록 훈민정음 해례본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해석이 일천한가 하면 결국은 음양오행을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부정하고 배제하면 훈민정음의 내용이 전부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표면적인 피상적인 얘기들 말고는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화적인 비극입니다. 문화적인 비극입니다. 예, 어찌 보면 이거는 진리를 따지는 학문 영역의 것이 어찌 보면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힘싸움에 의해서 권력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특정 용어가 마치 빨갱이가 금기이듯이, 금기어는 아니죠. 오히려 악용할 때 많이 쓰죠. 예. 근데 동무 이런 말은 당연히 금기어죠. 예. 그런 말씀 큰일 나죠. 제가 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뭐 제가 만약에 어떤 글쓰기에서 인민들의 지향을 담아 이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인민, 당연히 국가보안법 용어죠. 근데 음양오행의 용어가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거야. 예, 인민은 금기시하는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만 음양오행 용어를 금기시하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지만 일종의 문화 권력이 똘똘 뭉쳐서 예, 음양오행을 퇴출시키고 있고 도외시하고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공식적인 어떤 번역 용어들에서 이게 못 쓰는 말이 돼버리고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천 년의 우리 전통 속에서 그거 빼면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제일 안 쓰이고 잘 이해 안 되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가장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개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 용어가 또 더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에테르체는 그냥 목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다. 아스트랄체는 그냥 화라고 하는 게 제일 맞다는 겁니다. 그 실제 내용으로 보자면. 자, 여하튼 그러나 그럼 다시 기 얘기로 들어와서 그럼 에테르를 기라고 했다. 그건 기존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기존 번역자들이 에테르는 깁니다. 에테르는 원래 라틴어는 빛,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전달자예요. 에테르 할 때 에라고 하는 게 뭐가 튀어나온다라고 THE 이건 전부 신과 관련된 겁니다. 신한테서 튀어나온 거. 내 사람들은 빛을 은총, 신의 힘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예. 그 태양빛이 신의 어떤 뜻을 펼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테르 그거를 실어 나르는 거. 빛 전달자, 빛을 실어 나르는 어떤 존재, 그걸 에테르라고 했습니다. 가장 실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태양빛입니다. 그런데 많은 빛들이 있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뭐 햇볕도 있고. 그런데 빛 중에 왕은 햇빛이죠. 빛 중에 왕은 햇빛이고, 그럼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생명력이라고 확장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에테르의 원래 글자적인 의미는 그냥 태양빛이다. 근데 확장된 의미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동양으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목기운이라고 하면 제일 정확한데 목자, 화자 이런 거 안 쓰니까 떼버리고 기다 이래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한다면 목화 토금수가 다 기죠. 다 운이기도 하고 기이기도 해요. 운의 성질에 있을 때는 그거는 뭐 오운육기 개념이 있습니다. 오운의 개념으로 쓰고 기로 전환됐을 때에는 계절의 기운을 뜻하는 풍한서섭 조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동양에서는 그렇게 해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에테르를 기라고 1대1 대응을 하는 거는 기존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지학 용어 해설집 할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인지학 용어 해설집이라고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책을 쓸 때 이 내용을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런 정황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인지학 용어 해설집을 썼다면 지금 책이 얄팍하거든요. 한 10배는 두꺼워져서 될 겁니다. 모든 용어에 이런 어떤 배경 설명까지 덧붙였다면.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미 소개돼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앞에 소개차 써놨습니다. 라틴어에서는 빛, 신지학에서는 기라고 해석됐음. 근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인지학에서는 이걸 생명력이라고 본다. 여기까지도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너무 말이 짧아가지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하자면 에테르를 기라고 한 거는 귀정 관행 때문에 생긴 의미의 협소, 편협한 이해다. 편협한 이해가 돼버린 거다. 그 에테르가 기는 아니다. 1대1 대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뭐 에테르가 기의 일종이다. 그럼 맞죠. 최소한 4개 혹은 6개 혹은 12개 있는 기의 일종이다. 그건 맞습니다. 에테르도 기다. 그 말은 맞습니다. 에테르는 기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에테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태양빛이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태양빛으로, 그래서 확장된 그 기능으로서 태양빛의 기능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서 생명력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썼다. 그럼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목이라니까? 생명이 뭔데? 응축된 상태에서 만개된 상태로 가는 이 과정에서의 활성 상태를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함축돼서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냥 목 하는 게 제일 낫다. 자, 여기까지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 제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나가는 진도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목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과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14살에서 20살 사이의 아이들의 어떤 의식 변화, 심리 변화에 대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추론하는 겁니다. 이 2 내용이 사실 이 청소년 교육의 뭐 핵심적인 내용이고 다죠. 예. 저희가 지금 세부 과목에 대한 이해, 또 애들의 어떤 심리나 의식 상태에 대한 이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부 이미 들어갔고, 예, 계속 이 전개는 사실은 끝이 없죠.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사실 어떤 강의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개념에 아주 충실하면 쭉쭉쭉쭉 진도가 나가도 이게 다들 이해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기초 개념이 허술하면 가다 걸리고 앞으로 한 10m 갔다가 도로받고 100m 갔다가 도로받고 끝없이 도로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지학을 10년 공부를 하건 20년 공부를 하건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계속 받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뭐 인지학만 그렇겠습니까? 나머지 다 그렇죠. 사칙연산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집합함수로 나가본들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초 개념에 대한 풍부한 이해, 기초 개념에 대한 풍부하고 충분한 이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강조할 수밖에 없고, 사람한테서 사고성체가 나타날 때, 사고성체는 우주자연 인간한테 다 나타나고 동식물에도 다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사람한테 나타날 때 어떻게 작동하나, 이걸 이해하는 게 교육 원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첫날 나눠드린 이 종이, 아카데미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서 아카데미가 생각보다 짧아서, 또 저한테 배당된 시간도 역대 아카데미 중에 가장 짧아서 참 내용을 오늘 정도의 이거에 대한 어떤 정리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책에 대한 내용 진도 나가는 걸 조금 멈추고 이걸 먼저 이해하고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소개드리지만 모몬영의 지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는 신체에 대한 겁니다. Wisdom of Man, Soul,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Man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내용은 12감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모몬영의 지혜 1부는 12감각론이 처음으로 정리돼서 발표됐던 게 그 모몬영의 지혜라고 하는 번역된 그 책의 강연 1909년도에 있었던 강연이에요. 그 다음에 소울에 대해서는 10년도, 스피릿에 대해서는 11년도에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모몬영의 지혜의 소울과 스피릿 부분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부정확하게 이해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다음에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뿐 요거는 슈타이너 얘기다. 예. 요건 슈타이너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예, 뭐 딴 데서 짜집기 하거나 딴 걸 가져온 거는 전혀 없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모문영해지의 2부 3부에 나오는 얘기들이다. 그런 거를 먼저 출처에 대한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그림에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텍스트를 보고 싶으면 그 텍스트를 보시면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3부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1, 2부는 김광선 선생님이 문고판으로 지금 번역하신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하기 전에 더 기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거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더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간 발달 과정 9단계 혹은 7단계. 9단계 혹은 7단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9단계는 배우에서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를 얘기한 거지 실제로 드러나는 거는 7단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어떤 현상적인 발달 과정은 7단계입니다. 7단계인데 9단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제가 왜 이 9단계, 7단계 인지학 처음 시작할 때 다들 배우는 내용인데 왜 다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9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죠. 어떤 단계가 펼쳐질 때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서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9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용어를 외운다고 우리가 이해한 건 아니죠. 예. 내용을 아무리 외워도 일목요연하게 그 질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열적으로 정보를 외우듯이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단계, 7단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일단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럼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구성체입니다. 사구성체입니다. 사구성체가 나타날 때 3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힘은 4개인데 이게 바깥에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힘은 4개인데 그럼 하나의 힘은 배후에 있는 거죠. 나타나는 게 3개고 일장삼현 하나는 숨어있고 3개는 나타나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사계절도 일장삼현입니다. 생명현상은 봄여름 가을까지예요. 겨울은 생명현상이 없다고 보는 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달력은 심지어는 겨울에 계절이 없었어요. 왜? 생명현상이 없으니까 무의미하다고 봐서. 예. 이것도 일장삼현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있어서 일장은 뭘까요? 인간에게 일장, 숨어있는 일장, 자아체입니다. 자아체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있지만 사실은 항상 작용하는 거죠. 예, 배후에서.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세 가지들이 성장 발달 과정에서 자아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몸, 혼, 영 일단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죠. 근데 몸, 혼, 영이라고 표현이 돼서 그렇지 다시 제가 첫날 인지학은 뭐가 인지학적이냐 사구성체로 전환해서 이해하는 걸 인지학적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구성체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식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부터 막 끼어 들어가거든요. 항상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사구성체는 항상 상호작용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세뿐입니다. 어떤 것이 우세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에테르라고 해서 에테르만 100% 에테르. 그런 에테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스트랄이 작동한다고 해서 100% 아스트랄. 그런 거는 세상에 없다. 이건 목화 토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이라고 할 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목화 토금수 5개가 100%의 기운을 이루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산술적으로 쪼개면
20%씩 가져가면 되겠네. 20%씩. 근데 어떤 상황에서 목 기운이 25%가 됐어요. 그러면 힘의 기울기가 시소로 따진다면 목 기운 쪽으로 오각형 시소가 있으면 기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25%짜리 목도 있고 30%짜리 목도 있고 99%짜리 목도 있겠네. 그럼 나머지는 목 말고 나머지 사행들이 나눠 가지겠네, 힘을. 그렇죠. 목의 우세 정도도 굉장히 미세하게 쪼갤 수 있어요. 막 아주 미세한 단위로까지. 근데 그런 거는 생활 실용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을 나눌 때도 목은 목인데 좀 약한 목, 음목, 좀 강한 목, 양목 해서 4-4-5-2해서 쓰는 거예요. 한 목의 기운이 한 50% 정도 되네. 50% 이하네. 그러면 조금 약한 목. 목의 기운이 한 10중 7, 8 정도 되네. 그럼 양목 이렇게 쓰는 거죠. 40-50% 되네. 그럼 음목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 목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100% 목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100% 아스트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에테르가 움직일 때도 아스트랄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도식의 부작용에 빠져버린다. 도식의 부작용. 근데 이게 우세로 얘기해야만 된다. 그러면 이제 우세로 보자면 몸에서 제일 우세한 거는 물체죠. 물체가 제일 우세하죠. 근데 우리는 물체라고 쓰기는 뭐하고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는 신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물체는 물질 덩어리들이고 신체 할 때 신은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다른 존재들의 몸하고는 좀 달라. 왜 다른가 하면 사람 자체가 모든 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맞지만 물질로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구별되는 글자를 써줘야 된다. 한자를 엄밀하게 쓰자면 신체라고 해야지 육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건 고기 육자인데 동물한테 쓰는 말입니다. 혹은 사람한테 쓸 때는 모멸적인 용어로 쓸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신체라고 해야 되는 거다.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하나의 사구성체적인 힘으로서 뭐가 우세하냐고 물체가 우세하죠. 이쪽에서는 물체가 우세합니다. 그러면 혼에서는 뭐가 우세합니까? 물 다음에 크게 놓고 보면 가장 음적인 거, 가장 양적인 거로 생각하면 되고 중간에 있는 애 에테르지 뭐. 그럼 위로 올라가면 아스트랄인 거죠 뭐. 크게 보면 이게 우세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안에서도 또 3원으로 나뉜다는 거야. 이 안에서도 또 3원으로 나뉘고 이 안에서도 또 3원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333으로. 그럼 여기도 또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반복되겠죠. 이해되시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게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반복되고 여기서도 반복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반복될 때에는 순서가 뒤집어져요. 물에 아 이렇게 안 가고 아에 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자아가 본격 작동하거든요. 여기는 자아가 있긴 있는데 자아가 별로 그 주도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때예요. 한마디로 자연력이 주도하지 자체의 힘이 강하지가 못한 때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소위 마인드라고 하는 게 생겨. 마인드가 이건데 혼인데 마인드라고 하는 게 작동하기 시작될 때부터 자아가 뭔가 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아가 역할하기 시작하면 자아의 역할 정도에 따라서 혼도 물에 비해서는 0에 가까운 거죠. 몸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혼이 0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0의 영향을 받아요. 0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조금 올라온 거죠, 이제. 근데 자아는 여기서는 거의 작동을 못하고, 여기서는 강하게 작동하고, 여기서는 영적으로 차원 변화를 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 두 영역이 자아가 작동하는 영역이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자아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제 스티브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현실계하고 영계하고 거울 대칭이다. 물질계하고 관념계, 정신계하고 거울 대칭이에요.
그럼 왜 그 거울 대칭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계절에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북쪽 요 수자리 제일 응고된 자리 여기 물체라고 봐야죠. 그 다음 생명이 튀어나오는 곳 이거 에테르의 자리입니다. 예, 그럼 에테르의 자리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 요거는 드디어 막 분산되고 뻗어나가고 이걸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라고 그랬잖아요. 화자리입니다. 이거 아스트랄입니다. 그럼 여기가 자아체죠. 자아체죠. 이게 자아체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물질적인 성장. 자, 물질적인 성장으로 출발해가지고 요 단계로 갔다가 요 단계로 갔다가 이제 갑니다. 요 단계가 무르익으면 요렇게 굴러가는데 7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물에아가 결합하는 작용이 한번 일어나는 거죠. 이게 7년 걸린다. 7년 걸린다. 이게 우리가 아는 거 7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몸 안에서 어떤 사구성체 중에 3원이 어느 정도 이제 종합이 된 그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간다라는 표가 나는 게 물질적 표가 나는 게 이게 영구치 이가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걸로 표가 난다는 거예요. 예. 영구치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몸의 뼈와 신경을 비롯한 기본 감각기관들이 자리 잡았다라는 걸 뜻하는 물리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서 드디어 우리가 주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식작용을 만났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의 작동 방식은 되돌아보기예요. 의식은 반추에서 생깁니다. 우리의 의식 그 자체가 반사반추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반추하는 거예요. 그럼 반추하게 된다. 그러면 운동 방향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생기면 얘한테 먼저 작동합니다. 나한테 왔던 힘은 거꾸로 되돌려 간다는 거예요. 얘한테 두 번째로 작동합니다. 얘한테 세 번째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2번, 3번. 그럼 자아가 아스트랄에 작동을 했을 때 이 상태를 우리는 이 소울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감각혼. 예, 감각혼. 자아가 에테르를 재해석했을 때, 자기가 에테르에 접근했을 때, 이거 에테르와 상호작용이 강해졌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오송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아도 얘도 한번 포섭하고 얘도 한번 포섭하고 얘도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건 단순 물질이 아니죠. 이미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상태. 우리 의식 안에서 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테르 아스트랄이 잘 조화되고 종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몸에서 물체가 작동할 때도 있지만 의식에서 물체가 작동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피릿이라니까. 예. 그래서 의식혼은 사실은 에테르 아스트랄의 종합이라고 봐야 돼요. 한마디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 감각혼이 발달할 때 굉장히 심퍼시에 집착하고, 심퍼시 자체가 집착이니까. 예. 심퍼시가 강한 상태에서 아주 감정적이고 감성이 발달할 때란 말이에요. 감각혼 때가. 에테르가 어제 형태 형성이라는 말 스피커쌤이 하셨잖아요. 이 형태 형성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정신에서 나타날 때는 뭐가 되냐? 개념 형성이 돼요. 개념이라는 게 정신의 형태입니다. 개념 형성이 됩니다. 개념 형성 능력이 되게 되고 에테르가 개념 형성 능력으로 나타나고 개념이 발달하면 그거에 기초해서 드디어 계산과 논리의 확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본격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감정 편향, 이성 편향이 차례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편향, 논리 편향이 차례대로 왔다가 조금 더 성숙하면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이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성을 감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예. 이런 섞을 수 있는 능력, 능숙하게 섞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걸 의식혼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섞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야 비로소 판단력이 어느 정도 무르익거든. 못 섞을 때에는 편향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을 감정적으로만 보든가 세상을 논리적으로만 보는 그 어떤 편협이나 편향 상태에서 별로 못 벗어났을 때에는 그때도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기는. 뭐 어른애도 판단을 하죠. 근데 그 판단이 실은 근거가 있고 어떤 자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런 판단이 되기 힘들다. 이제 섞을 수 있을 때 판단력이 한 차원 높아집니다. 판단력이 한 차원 높아지는데 모든 판단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판단은 뭐냐 하면 도덕 판단이거든요. 그죠?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나타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직전이 도덕 판단이에요. 우리가 많은 거를 진위 판단, 사실 판단을 하지만 이런 거는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거고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즉 결론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덕이 뭔데? 선악이 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의지의 표출이 행위라고 그러죠. 행위라고 하는 거를 개념 판단 결론 중에서 뭐에 연결시키는 거냐? 행위가 결론이에요. 행위가 결론. 이 결론과 판단 사이에 그 경계선이 되는 게 도덕 판단입니다. 도덕 판단. 그래서 여러 종류의 판단이 있지만 도덕 판단이 최상의 판단이다. 그래서 의식 코너에서 도덕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영혼 몸으로 했을 때 몸을 7년 동안 만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그 다음 7년 동안은 혼을 만들고 그 다음 7년은 영을 만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여쭤보면서 예. 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흔히 이제 발도부기에서 얘기하는 7년 주기를 얘기하면서 첫 7년은 몸을 만들고 그 다음 7년은 에테리체를 만들고 그 다음 7년은 아스트랄체를 만들고 이런 또 기계적인 도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네. 기계적인 그게 바로 기계적인 도식인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테르 아스트랄을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풍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에테르도 몸에 나타날 때 에테르 작용이 있고 마음에 나타날 때 에테르 작용이 있고 영에 나타날 때 에테르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테르도 몸 운영 차원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첫 7년에 몸이 만들어졌다. 그럼 두 번째 7년에 몸이 가만히 있나요? 두 번째 7년에도 몸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기초가 닦이는 게 첫 7년인 거지. 실제로 두 번째 7년, 세 번째 7년까지도 몸은 겁나게 성장합니다. 다만 몸의 어느 부위가 성장하는가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7년은 몸의 몸통 부위가 성장해요. 세 번째 7년은 하반부 부위가, 그러니까 가슴, 사지 이렇게 할 때 가슴 부위가 자리 잡는 게 두 번째 7년이고 세 번째 7년은 사지 부위가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몸도 계속 7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최소한 3단계에 걸쳐가지고 몸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혼도 마찬가지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혼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주기 발달이 솔직히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의식의 영역에 들어오면 문화의 영향을 받고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마음먹고 수련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세지잖아요. 의식의 영향이 세지게 되면 자연의 영향은 자연 법칙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의식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학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생리적인 사실은 기계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는 생리적 반응들은 기계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아직까지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리에 따라가는 심리는 대체로 맞습니다. 대체로 맞지만 근데 이것도 고정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편차가 심합니다. 이 편차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거죠. 에고가 강해지고 자의식이 강해질수록 이 자연법칙의 편차는 무화돼 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신체가 다 크고 나면 그 다음부터의 의식 성장은 지약이 나름이지 주기 같은 건 의미 없어져 버려요. 주기 같은 건 물론 아주 크게 보면요. 뭐 사람이 청장년기 때는 뭐 의욕이 불끈하다가 장년기 때는 뭐 좀 무르익고 노년기 때 되면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편차 심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60대, 70대가 돼도 노익장을 과시하려고 애를 쓰고
유튜브 보니까 60대, 70대 몸짱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거를 도식적으로 인간한테 적용할 때는 인간은 자연법칙에 영향을 받아. 그러나 인간처럼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없어요. 둘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는다. 거스를 힘이 있다. 근데 그 거스르는 힘은 그게 바로 자유도겠지. 이 자유도는 편차가 워낙 크다. 그래서 슈타인은 그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연이 우리를 키운다. 그 7살 때까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우리를 키운다. 그게 교육이잖아요. 교육과 사회적 경험이죠. 그 다음은 지 알아서 한다. 즉 영적인 부분은 누구도 못 키워주고 오로지 개인의 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 질문할 때 마이크를 써달라 그래서 요거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강의 중에 지금 질문을 소화하면서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질답 시간으로 돌려주세요. 아니면 카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냥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간다? 그럼 이제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발도르프 교육에서 의미 있는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여기까지 첫 7년이 걸린다고 봐요. 여기까지. 자, 근데 어디를 어떻게 묶느냐? 나타날 때는 7개라며. 지금 이건 9개잖아요. 나타날 때는 7개로 나타난다. 여기를 묶습니다. 요 경계선. 여기가 과도기거든요. 몸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뭔가 영적인 대로. 넘어갈 때 이 과도기니까 서로 섞일 거 아닙니까? 작용이. 그런데 그건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묶습니다. 그럼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래서 영적인 수준의 최초 수준을 마나스라고 하죠. 그 다음 수준을 부띠라고 하죠. 이건 용어가 그렇습니다. 뭐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 다음 수준은 아트만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죠. 교육을 생각할 때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도 못 가봤다. 뭐 어린애들한테 이런 상을 왜 고려해가지고 뭘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예. 아직까지는 교육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교육은 어제 스티브 선생님도 그 말씀하시더만, 교육은 그냥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혼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육은 의미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교육은 요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요 단계 가면 의미가 없어요. 의식혼 되면 자기 판단력이 강해져가 교육이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그럼 교육이 어디서 끝나냐? 실제로 교육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시간선으로 보자면 요까지가 첫 7년이라고 봐요. 첫 7년 다음에도 여전히 첫 7년 뒤에도 몸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니까. 에테르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의 우세와 심리에서 작용하는 힘의 우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생리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우세는 이제 요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요 1, 2, 3단계가 있잖아요. 1, 2, 3단계가 있습니다. 1, 2, 3단계가 있는데 요 1단계도 요것도 7년, 요 1단계 요것도 7년입니다. 이 작은 단계가 한 개씩 7년씩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7년 주기 발달된 내용이 이거다. 근데 생리적으로는 여기가 에테르가 발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 다음 7년에 몸통이 발달하고 그 다음 7년에 사지가 발달하고, 그래서 3번의 7년이 필요하죠. 그럼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럼 드디어 이제 신체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기본 감각기관들이 자리 잡고, 여기서는 몸통이 발달하고, 몸통이 발달한 끝에 뭐가 나오냐? 몸통이 발달한 끝이 언젠가 하면 14세. 사춘기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나이 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는 사지가 발달한다 그랬죠? 사지가 발달한다는 의미가 뭐냐? 키가 크는 거예요, 그냥. 뭐 몸통이 발달한다는 의미는 뭐냐? 오장육부 기능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통 발달이라고 하는 건 밖으로 잘 관찰이 안 되죠. 얘가 뭐 먹는 거, 배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피로 회복하는 거, 수면 리듬, 뭐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리 잡는 거.
여기는 감각기관이 자리 잡고 여기는 오장육부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키가 크고 키만 크겠습니까? 키와 근육과 힘과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테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생리적인 작용 쪽에.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으로 들어와 보면 어떻게 되냐? 아스트랄, 여기도 아스트랄이고 여기도 아스트랄이에요. 아스트랄 절대 강화 지역입니다. 여기가.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감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나? 감각은 신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신경은 사구성체 중에서는 아스트랄입니다. 예. 생리적으로 에테르라고 하는 성장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스트랄이 오히려 우세할 때가 두 번째 7년이라는 거예요. 아스트랄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당연히 두 번째 7년, 즉 초급이죠. 초급. 초급 애들은 감정 아니면 소통이 안 되잖아.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아스트랄 우위예요. 생리적으로는 에테르 우위입니다. 에테르는 계속 진행, 두 번째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에테르는. 근데 아스트랄은 오히려 본격적인 첫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성숙 아스트랄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음악하고 미술 중에 뭘 먼저 가르칠까요? 학교 교육으로서의 음악 미술입니다. 어린애들이 막 자연스럽게 춤추고 하는 그런 거 말고 학교 교육으로서의 음악 미술 중에 뭘 먼저 가르칠까요? 아스트랄 먼저 가르칠까요? 에테르 먼저 가르칠까요? 이게 내가 정하는 걸까요? 애들이 저절로 그거에 적극 반응하는 어떤 자연 질서가 있는 걸까요? 하는 거예요. 반응도가 높은 게 어느 쪽일까요?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 쪽입니다. 반응도가 높은 게. 그게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예. 에테르 쪽은 오히려 수학하고 친밀도가 음악은 오히려 수학하고 친밀도가 높아요. 음악은 엄청나게 규칙적인 하모니와 일단은 그 멜로디, 아무 멜로디나 좋은 노래가 되는 거 아니죠. 하모니를 따로 떼서 선율로 만들 때 그게 좋은 멜로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에테르적입니다. 에테르적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음악을 즐기는 게 어렸을 때 뭐 음계 수준에서의 뭐 동요나 이런 거 다 즐겁게 하죠. 뭐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 즐겁게 합니다. 근데 이제 돌림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연계로 펼쳐진 이 복잡한 음악을 본격적으로 즐기거나 하는 거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렸을 때 애들은 야 아무거나 하고 놀아라 그러면 압도적으로 그림 그리거나 흙장난하거나 놀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스트랄 작용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 단계, 여기에 발도르프가 말하는 초급이에요. 요게 초급입니다. 그러면 내적으로는 아스트랄이 강화되어 있는데, 요게 감각혼입니다. 요게. 내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아스트랄이 강화되어 있는데, 생리적으로는 오히려 에테르가 훨씬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내외가 아스트랄과 에테르가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죠. 이래서 상호 대조적인 게 교차하면서 막 또아리 틀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테르 아스트랄의 작용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도식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수많은 오를 빠지게 된다. 수많은 오를 빠지게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 그 다음 단계 14세부터 여기가 7, 여기 14. 그럼 요쯤 오면 얘가 물을 읽을 때쯤 되면 21이겠지? 그렇죠. 요 언어 선상에서 공식적인 교육이 끝나버리죠. 21세까지 보통 안 가죠. 18세 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의 절반쯤까지 교육하고 끝나버리죠. 왜 교육이 여기서 끝날까요? 더 이상은 말 안 듣는다. 교육 못 시킨다는 거예요. 예. 이젠 자체가 완전히 에고가 강화가 돼가지고, 그럼 에고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강화가 된 거야? 심리에도 에테르가 들어오고, 생리도 에테르가 우세할 때, 에테르 과잉이죠. 에테르 과잉이에요. 이때도 아스트랄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아스트랄을 에테르가 흡수하면서 에테르화된 아스트랄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에테르화된 아스트랄, 그게 뭐냐? 에고입니다. 특히 폐쇄적인 에고입니다. 이기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사춘기 애들이 이기주의 되기 쉽죠. 그런데 그것도 자아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한번 좁게 형성됐던 자아가 세계와의 어떤 만남과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다시 넓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 편향을 벗어나서 이걸 좀 조화시킬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넓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좁혀져 왔다가. 예. 자, 대충 지금 설명드린 이 정도의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 관여하는 나이대 한 요 정도까지다. 요 정도까지고 에테로아스트랄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슈타인은 말이 어떤 때는 몇 살 때 아스트랄이 크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에테로가 크다 그랬다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는데 그거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지금 뭘 다루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몸을 다루고 있는 건지 심리를 다루고 있는 건지 감각을 다루고 있는 건지 예?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건지 의식 흐름을 다루고 있는 건지 뭘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에테로아스트랄의 적용 순서나 기간이 다 달라지게 보입니다. 이게 당연하게도 순수 에테로아스트랄은 없기 때문에 비율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수의 비율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세밀하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자로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교육자로서는 생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에테르 우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혹은 아스트랄 우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잘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눈을 키우는 거고 어떤 활동이 자 그럼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게 기질과 관련해 가지고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기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서 기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양면적입니다. 내가 어떤 애가 우울질이라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그럼 우울질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향에 반대되는 일을 얘한테 막 시키면 얘는 하기 싫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 아니야. 하기 싫어. 그래서 한마디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근데 지가 좋아라 하는 것만 계속 시키면 어떻게 돼요? 편향돼 버려요. 어느 레벨을 넘어가면 이게 병이 돼 버립니다. 병이 되면 울질 애들은 뭐 사고하기 좋아한다고 사고 계속 시키면 편두통 걸리는 거지. 예. 그런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애가 신체 활동을 특별히 좋아한다. 그것만 계속 시키면 바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처음에 어떤 흥미와 관심을 촉발시킬 때는 기질을 이용해야 돼요. 흥미와 관심을 촉발을 시키는 단계에서는 기질을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기질을 활용해서 흥미와 관심을 촉발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발전 과정이 있겠죠. 자기발전 과정이 있겠는데 이게 편향으로 안 가게끔 해주는 것도 교육이 배려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가 이미 편향으로 가서 어떤 신체 병을 일으키거나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거를 보충, 보완 혹은 상쇄해 줄 수 있는 반대 성향의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즉 치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치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떤 힘이든 어떤 기질이든지 한쪽으로 과잉되면 반드시 당연히 불균형의 병이기 때문에 병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도 기질을 알아야 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기질을 알아야 되고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질대로 하는 게 교육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질에 다 맞춰가는 게 교육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담접질은 사복음서 읽을 때도 무슨 복음 중심으로 읽고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다. 처음에 걔가 그 복음서에 흥미를 보일 거다 자연히 그 말이지. 걔가 그것만 읽으면 걔는 큰일 납니다. 특정 기질애가 현악기, 건반악기, 관악기, 특정 기질애가 어떤 악기에 저 취미 성향을 보인다. 맞아. 그 말은 맞아. 근데 그 악기만 걔한테 계속 시킨다. 그게 천부적 재능이라 생각하고 교육으로서는 좋은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오호 성향에서 기질이라고 하는 게 오호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좋다 싫다의 성향이죠. 이 오호 성향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 출발점이 계속 달려야 되는 편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기질을 활용하는 거지.
게다가 이 기질은 사회화가 진행되고 자아가 강화될수록 기질은 무화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사회화와 자아가 강화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의식이 생기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단련시키는 어떤 과정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기질의 어떤 어떤 것이 우세한 것도 1, 2, 3, 4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4개 기질이 있으니까. 이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섞여 있는 기질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이라면 수행, 자기 수련이 들어가겠지. 자기 교정이 들어가겠지.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기질의 배합은 확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내잖아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페르소나, 가면. 사회화가 된다는 건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면선 인격으로 어찌 보면 평생을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이 페르소나에서 벗어나면서도 세상과 아주 편안하게 대면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추구하죠. 예, 좁은 페르소나에서 벗어나서 진정성 있게 세상을 대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추구합니다. 그런 인격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과정에서는 폐쇄에고를 페르소나를 둘러쓰고 있는 것도 피할 수는 없다. 성장 과정에서는 그렇게 좀 넉넉하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어렵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한 건데 여기 그림 얘기로 아직 못 들어가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 발달포 교육이 아이들의 발달에 맞추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고성체적인 힘을 강화시켜 줘야 될 것인가, 이걸 판단하려고 이걸 지금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흐름을 알아야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이 가지고, 과목이란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있는 특정 사고성체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우세적으로 자극해 주는 거거든요. 우세적으로 자극해 주는 겁니다. 그럼 교육의 어떤 이하의 상태에 따른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자극을 어느 정도로 줘야 될 것인가, 마치 의사가 혹은 뭐 한의사가 침 놓듯이, 의사가 진단하듯이, 교육자는 아이의 어떤 인격의 상태, 심리 상태, 이걸 놓고 과목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접근해서 수업을 짜는 거다. 자,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10분 남아가지고 이 그림 설명에 들어가려니까 엄두가 좀 안 나네. 근데 어쨌든 좀 이해 도움이 되셨나요? 예. 혹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오신 분은 제가 10년 전에도 이 얘기 했습니다. 제가 발골프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 시작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닥 이렇게 공유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공유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 문화로서 작동하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뭐 일부라도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그림을 일단 다 봐주세요. 이 그림을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맨 밑에 위하고 아래로 갈랐죠. 두 개로 지금 갈라놨는데, 제가 자아가 생기면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의식 성장 과정은 거꾸로 돌아간다. 홈에서도 거꾸로 돌아가고 영에서도 거꾸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영적인 단계 첫 번째 마나스, 그거는 아스트랄이 강한 쪽이에요. 그럼 아스트랄이 강하면 이미지네이션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나스가 이미지네이션, 고차 상상이 체화된 사람을 마나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고차 상상이 체화되면 어떻게 되냐? 결령자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영안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안이 뭔데? 고차 상상이 인식 확장의 내용물이 돼가지고 예지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지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예언하는 이상한 능력이 아니고, 아니, 과학이 발달하면 예지력이 커지잖아. 아닌가요? 추론 능력의 확장이거든요. 추론의 확장입니다. 이 추론이 확장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차 상상, 망상, 환상, 공상 그런 거는 안 되고, 예, 단련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주 제대로 된 성장 과정, 성숙 과정 속에서 얻어진 상상력이 필요하다. 예,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추론 범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걸 두고 영안이 트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신비한 능력이 절대 아니다. 슈타이너는 신비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럼 스티브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 말씀에 저도 참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 스티브 선생님이 나는 슈타이너를 믿어본 적 없다. 그냥 존중하고 검증하려고 한다. 존중하고 검증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비한 어떤 그 무드로 슈타이너한테 접근하는 건 진짜 그건 아니다. 심지어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조차도 신비 무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항상 염두에 둬.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를 항상 따져야 됩니다.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마나스의 능력, 소위 붓디의 능력이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상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휘할 수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건데 절대 공부할 때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못한다. 라고 500년 전에 이 선생께서 경몽여결 서문에 쓰셨습니다. 야, 성인도 오장육부 손가락 발가락 다 나하고 똑같다. 왜 누구는 성인이 되고 누구는 소인배가 되냐. 마음먹기 달렸다. 공부하기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나도 성인이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공부해야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처럼 살겠다고 마음먹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부처처럼 살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부처처럼 살아보겠다고 마음먹는 거죠. 슈타이너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슈타이너가 느꼈던 그 실감을 나도 느껴보겠다고 마음먹어야 된다는 거야. 슈타이너는 신비한 외적 타자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튼 그래놓고 뭐 영적인 것도 그죠? 정신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혼하고 똑같이 거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물리적인 어떤 발달이 시계 방향으로 발달했다면 정신적인 발달은 반시계 방향으로 발달한다고. 반시계 방향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놈을 포함하면서 항상 발달합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단계를 포함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그림 보시면 요 밑단에다가 욕망을 일단 깔아놨죠. 요 윗단, 이쪽은 이제 사고 영역인데 이쪽에서 지금 보면 심상 추론이라고 해놨잖아요. 심상,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영어로는. 그 다음에 추론.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리즈닝입니다. 리즈닝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역시 번역 용어의 허술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이성이라고 얘기할 때 레이셔널 이것도 이성이라고 하고 로지컬 이것도 이성이라고 하고 예, 이성적이라고 하고 인텔리전스 이것도 지적이라고 하고 리저너블 이것도 이성적이라고 하고 구별 안 되죠.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다 때려뭉쳐서 이성적이라고 하면 의식의 실제 내용이 구별 안 됩니다. 구별 안 됩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명확하게 물론 뭐 그 과정에는 로지컬도 끼어 들어가고 레이셔널도 끼어 들어가겠지만 그것들의 종합으로 최종적으로는 리저닝을 반감이라고 한 거예요. 반감의 실제 내용은 이겁니다. 추론. 리저닝. 예. 그게 슈타이너가 동감 반감할 때 안티퍼스의 구체적 작용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심퍼스의 구체적인 작용은 호불호, 러브 헤이트. 그게 심퍼스의 작용이라고 본 거예요. 예. 호불호가 있고 러브 헤이트가 밑에 있고 호불호 이 동감. 이거 동감이죠? 이거 반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막 이리저리 섞이면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리저리 섞이면서 감각한 오성은 의식권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돼간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럼 이게 호불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 밑에 있는 거는 다 감각이다, 감각. 근데 감각도 에테르적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감각 자극의 내용물들이 에테르적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아스트랄적으로 흡수되기도 한다. 아스트랄적으로 흡수되는 애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킵니다. 에테르적으로 흡수된 애들은 지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지금 구별이 되어 있죠. 예. 자, 요 밑단은 어쨌든 감각작용입니다. 감각작용. 감각작용인데, 그럼 그 다음 이제 호불호에 의해 가지고, 동감에 의해 가지고 어떤 주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단계가 그 감각혼 단계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때는 아스트랄이 우세입니다. 아스트랄이 우세한데 다시 에테르가 우세한 시기가 오게 되면 개념 내지는 논리적인 것들이 강화가 되게 돼요. 그러면 개념과 지각의 차이는 뭐냐? 지각하고 개념하고 달라요. 지각은 영어로는 퍼셉트라고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감정에 영향도 받아서 보편성하고 상관없이 지멋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퍼셉트입니다. 자의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퍼셉트입니다. 어쨌든 뭐 소박한 이해 방식인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회화가 안 되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 가지고 개념이 형성된다. 개념은 영어로는 컨셉트입니다. 이 앞에 있는 콘, 이게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 따로 있고 퍼셉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퍼셉트 했던 내용이 컨셉으로 트랜스폼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퍼셉트 했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편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 변화를 시키는 힘은 에테르가 우세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는 아스트랄이 우세하다가, 호불호 작동하는 영향이 큰 데는 아스트랄 우세하다가, 쭉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에테르가 더 우세해져요. 의식적으로는. 에테르 우세하는 데를.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원시적인 수준에서라도 인간이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에테르, 아스트랄 둘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런데 둘의 상호작용이라고는 하지만 역할이 좀 다르죠. 에테르, 아스트랄 둘 중에서는 누가 양적이고 누가 음적입니까? 아스트랄 양이죠. 에테르 음이죠. 그러면 에테르는 부여잡는 역할을 해요. 아스트랄은 펼치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펼치려는 아스트랄을 에테르가 부여잡으려고 하죠. 그럼 뇌는 어느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뇌는 에테르죠. 뇌 자체 에테르 덩어리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는 에테르만 작용한다 이러고 있어요, 슈타이너가. 근데 에테르가 작용한다는 거지. 에테르가 작용을 하면 작용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용 대상은 아스트랄이 끌어온 정보들이에요. 아스트랄은 막 칠랄팔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의 대상들을 만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나서 만들어진 어떤, 그리고 아스트랄은 감각신경 끄트머리에서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오는 어떤 내용물들을 에테르가 신경집합체인 뇌로 가져가지고 저장시켜버려요. 이 저장시켜 놓은 거를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스트랄, 즉 감정을 요동시키지 않으면 에테르가 내용물이 없어요, 축적할.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시키려면 오히려 감정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활달하게 움직인 것들만 우리는 잘 기억한다 라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념이 있는데 아무리 소박한 차원에서라도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첫 단계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형상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저 사람을 봤습니다. 돌아서면 저 사람은 내 눈앞에 없는데 머릿속에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현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 그 사람의 분위기, 이것도 영향을 주지만, 그것도 다 영향을 주지만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사람의 생김새야. 제가 그랬잖아요. 시각이 뇌하고 직접 연결돼 있다. 시각, 청각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시각이다, 압도적인 건. 시각이 압도적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떠올릴 때도 봤던 것대로 떠올리게 돼요. 그 뭐였지? 할 때는 봤던 그 그림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야. 그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지금 제가 표상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놨는데 이건 보편인지학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감각에서 상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 감각 말고 의식적인 작용으로 태어나고 나서 상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 본능적으로 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의식적인 작용으로 상을 만들어내는 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의식의 내용물이. 그러면 개념과 의식의 내용물 이게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 뭔가를 자 이게 추론하고 붙어 있어요. 이 심상 과정이 추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심상 떠오르면 개념하고 묶어가지고 추론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판단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야. 이 과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더하기 심상 추론 판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더하기 심상 추론 판단 이 과정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본능적인 상, 이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는 좀 구별되는 본능적인 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표상 형상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번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 번역가 지금 사회적으로 퍼져 있어서 저도 제가 다시 다른 어떤 용어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설명하면서 다시 용어를 제가 제안할 때가 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퍼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상 형상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해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왜 이 용어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영어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영어는 표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걸 멘탈 픽처라고 해놨죠. 멘탈 픽처. 형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거는 센스 픽처라고 해놨죠. 두 개 어떻게 다르냐? 센스 픽처는 내가 태어나서 이 생에서 감각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만들어진 상이에요. 그럼 멘탈 픽처는 뭐냐? 나의 경험적 감각 말고 타고난 선음적인 어떤 상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있대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물을 만났다. 처음으로 불을 만났다. 했을 때 감각 자각으로 가지는 상이 있지만 물이나 불에 대한 나의 선 이해가 있다는 거야. 왜? 까르마를 가지고 와서. 까르마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날 때부터 까르마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까르마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전생 기억의 축적물이잖아요. 이 전생 기억의 축적물이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살아 생생한 비비드한 상이 있고 이거 형상입니다. 센스 픽처. 어슴푸레하게 떠오르는 그와 결부돼서 떠오르는 멘탈 픽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형상을 강화해야 될까요? 아니면 표상을 강화해야 될까요? 형상을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상은 전생의 기억이기 때문에 성인의 거예요. 성인의 의식이야. 이거 강화하게 하면 애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표상교육 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표상교육 시키지 말라는 건 개념 논리학에서 빨리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천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이걸 개념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실제 교육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로 자꾸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인간은 요 욕망의 수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만족을 추구를 해요. 욕구는 만족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추론이라고 하는 이 수준이 추구하는 거는 진실을 찾기를 바라요. 두 개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두 개는 많이 달라서 이 두 개의 싸움을 우리는 마음의 갈등이라고 한다. 이 두 개가 충돌한다. 내가 바라는 것과 진실. 내가 얻고 싶은 것과 내가 얻고 싶은 만족과 진실. 이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갈등한다. 이 갈등하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나는 어떤 특정 심리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심리 상태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고 두렵거나 아니면 권태롭거나 아니면 조바심이 나거나 아니면 의심스럽거나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네 세트라는 거예요. 네 개 중에 좋은 거는 하나도 없네. 예? 불안, 권태, 조바심, 의심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특별하게 불행한 사건, 사고가 없어도 인간은 이 네 가지를 돌아가면서 느끼게 돼 있다. 모든 경험 속에서 이 네 가지가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막 일어난다. 의식의 생성 과정 자체에서. 자, 여기까지 하면 한 70% 정도 설명했습니다. 핵심 30%가 아직 좀 남았어요. 관심과 사랑의 개념, 자유의 개념, 그 다음에 저 위에 결론 옆에 있는 그 상상, 영감, 직관의 내용들. 요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내일 마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지금 질문을 하실 게 아마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미리 보고 있다가 봐뒀다가 나중에 질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